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0년 전 성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여전히 성매매 집결지가 존재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예수님이 과부와 창녀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분들의 벗이 되어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보죠. 건강한 약국 약사이시자 한성성결교회 이미선 약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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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약사님 근무하시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성북과 하월곡동이고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창촌 혹은 집결지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고 네네. 거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소득층, 예. 또 가난한 분들, 또 홀로 독거 어르신, 또 외국인 노동자. 왜냐면 이제 집값이 싸니까. 이제 재개발되는 바람에 한 30-40년 집들을 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예. 또 기름역 가까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저소득층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은 이제 집결지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약사님 뵙자마자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라고. 네, 아직도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다들 놀라시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동네 지금 언뜻 듣기만 해도 네네. 왠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혼자 약국을 운영하시는 게 좀 약간 겁이 나지 않을까, 좀 위험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얘기 종종 듣는데 네. 딱 보면 제가 좀 짬이 되잖아요. 코스가 딱 있으세요. 네. 일단 나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종종 웃기는 일 되게 많아요. 예. 뭐 비아그라 달라. 근데 원래 비아그라는 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그렇죠. 원어명 의약품인데 뭐 예. 처방전 없이 달라. 10만 원짜리 수표 내놓고 달라 막 그러고 내가 청와대에 누구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럼 나는 대통령 딸이다 막 이러고 이제 싸우고 또 너 나이가 몇이냐 민증 까라 막 이러고 약사님한테요? 네. 취객들이 와서 그러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112 신고해요. 영업방해로. 그러면 저희 약국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112 신고 제일 많을 거예요. 딱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월곡 일동 지구대거든요. 예. 네, 건강한 약국이요. 갑니다. 그러고 바로 이분이 와요. 어머. 그냥 늘 자주 오니까. 그렇지. VIP예요. 아하. 112의 VIP. 야, 약국 또 떴다. 약국 또 떴어. 저거 빨리 떴어. 가자. 그런 일도 있고 진짜 취객한테 맞은 적도 몇 번 있고 뭐 이제 주로 그런 거예요. 뭐 비아그라나 뭐 이상한 약품들 달라고 그러고 왜 안 주냐. 내가 누군데 너는 몇 살이냐. 나는 몇 살이다. 뭐 이래갖고 진짜 맞기도 하고. 바로 112죠. 뭐. 아니 저는 뭐 주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취객들이 행동을 그렇죠. 약국에 와서 그런단 그래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네.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고 이쁘신 분은 약국이 안 될 거예요. 더 많을 테니까. 제가 딱 중심 잡고 손 딱 올리면 그래서 어쩌라고. 민증 까! 막 이러면 걔네들이 쫄죠. 그래서 그냥 가죠 거의. 근데 이제 그중에 한두 명이 시비를 붙으면 이제 112 신고하는 일이 거죠. 커지고. 그렇죠. 네. 재밌어요. 아마 그것만 묶어도 책 하나 나올 거예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네요. 112 신고 것만. 그래서 한번 나중에 약국 그만두면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약국과 112. 재밌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약국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한 30여 년. 그렇죠. 예. 떠나지 않고 그 동네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네에 있는 거는 네. 뭐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게 서울을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인천에서 한 10년 살다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어린아이들 손을 붙잡고 한쪽엔 어린아이들, 한쪽엔 빚더미 이렇게 두 개만 딱 치고 저희 친정이 거기예요. 저는 고향이 거기예요. 네. 하월곡동 88번지. 네. 그래서 거기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맑은 개울이 흘렀어요. 아무도 안 믿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랑 같이 빨래하고 여름에는 뭐 이렇게
솥 걸어갖고 수제비 끓여 먹고 그러던 동네예요. 예. 그 천이 바로 정릉천이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릉천에 반짝이는 햇살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갈 데가 없죠.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약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글로 넘어온 거죠. 예. 네. 그래서 약국을 거기서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우리 흔한 속된 표현으로 정냄이 떨어져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보통은. 그럴 텐데 이제 제가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제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약국을 거기 가서 약국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건물주께서 그냥 거의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처음은 몇 달은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제 친구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가 장사를 해서 돈이 되면 그때 가서 월세를 내라.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댔고 그리고 또 제가 이혼을 하면서 빚을 많이 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이게 되게 그 뭐 유행가 가사처럼 네. 허덕이는 인생사. 네. 딱 그거예요. 허덕이는 인생사인데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네. 그때는 되게 힘들었죠. 네. 정말 뭐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네, 빚독촉이 너무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모든 불만, 이 모든 불편함, 돈은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이 많은 돈을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채권자에게 시달려야 되고 뭐 싫죠. 뭐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국에 오는 그 당시는 90 몇 년도라 어린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다 역사를 지켜보면 그때는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았어요. 집이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근데 아이들이 많았다는 게 10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네, 맞아요. 일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게 한 2000년 그 전후로. 그러니까 2000년인가, 2000년인가가 그 종암소의 김광자 서장인가가 예. 아마서 이제 미성년자를 정리를 했는데 네. 미성년자 고용 못한다. 네. 그리고 손님으로도 받지 못한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좀 있었어요. 손님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근데 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 이제 언니 주민증이나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네네. 주민증을 보고 애들을 이제 고용을 하니까. 예. 근데 얼굴이 비슷하면 이게 좀 그렇죠.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예. 근데 내가 딱 봤는데 걔는 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훅 들어온 성매매 여성인데 어린 친구. 네. 여기에 솜털이 포송포송한 거예요. 어려서. 근데 얘가 우리 학교에 딱 들어와서 제가 제 이제 책에도 썼는데 약사님 오늘부터 피임약을 먹으면 피임이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죠. 피임약은 주기예요. 생리 주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예. 모르시죠? 네. 예. 모르시죠? 모르시죠? 예, 몰랐어요. 애를 셋을 낳았어도. 네. 그죠? 왜냐하면 생리가 끝나면서 피임약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령 생리가 2, 3일 전에 끝났어? 근데 오늘부터 먹어. 그럼 피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걸 물어보는데 왜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길 들어왔니? 너무 걔가 딱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가 여길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990년도 말에 청소년 핸드폰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금이.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금이 막 요금 폭탄. 폭탄이 맞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90 몇 년도예요. 요금이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까 봐 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300만 원만 벌으면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그래갖고 내가 야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약간 이제 저기 하는데 울컥하는데 내가 개손을 잡고 그랬어요. 오래 있지 마. 빨리 나가. 여기서의 시간은 바깥에서의 10년과 똑같아. 여기서의 1년은. 그러니까 1년 있을 생각하지 말고 너가 정해. 걔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때려치고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호시간에 했나 봐요. 아니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엄마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래도 네 엄마야. 엄마가 널 죽이게 하겠니? 그러니까 돈 조금 모아갖고 빨리 나가. 빨리 나가는 게 너 인생을 사는 거야. 너가 여기 1년 있으면 너는 이제 그때부터 늪이야. 늪으로 네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걔가 못 나갔어요. 그 뒤에도 제가 몇 번 봤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러니까 이게 늪 같아서 아이들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 못 나가는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유, 근데 그럼 나중에 결국 혼자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요 열심히 일하셔서 그 빚 다 갚으셨어요? 빚 한 10년쯤 정말 빡세게 일해서 다 갚고요. 약국 일 하시면서? 네, 액수 꽤 많았어요. 그 당시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고. 아니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빚을 중간에 갚지를 못해갖고 신용불량자도 됐었고. 그래서 아무튼 10년 동안 그 빚을 다 갚고 뭐 계속 그런데도 이제 교회는 다녔고. 근데 그 갚는 와중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선배 중에 외국인 노동자 상담 센터를 하시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노숙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데모를 계속 해갖고 건강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뭐 보약이나 영양제나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너도 힘든 거 아는데 이거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저도 빚을 갖고는 그냥 쎄 빠지게 일하는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가 아니죠. 거의 한 30자는 되겠네요. 그렇지. 30자. 근데 그 와중에 근데 그 다음 순간 드는 생각이 아휴 이 언니가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갖고 제가 그때 미얀마 그때 약국에서 한약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그건 가능한데 그래서 미얀마 분들을 2명씩 와서 한 사람당 2달. 그러니까 한 달 먹고 또 오고 한 달 먹고 또 오고 이걸 한 1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2명, 2명씩 2달치. 돈으로 따지면 액수가 한 몇백만 원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선배 언니한테 그랬어요. 그 선배 언니가 그러더라고. 난 네가 싫다고 할 줄 알았어. 근데 너가 그걸 선뜻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언니가 내 사정을 아는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오죽 비빌 데가 없으면 이 그지 내 코가 30자인 나한테 비비겠어. 그건 해줘야지 언니. 언니에 대한 나의 예의지. 그리고 내가 한약을 하는 건 뭐 다른 데서는 한약을 한 재를 지면 한 30만 원, 40만 원 하지만 나는 약재를 내가 사다 지으는 거니까 그것보다 돈이 훨씬 덜 들어요. 제 수고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미얀마 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몇 군데를 갔었나 봐요. 근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최소한 10만 원은 내라. 근데 사실 10만 원이 원가거든요. 어떤 노동 뭐 수고비 없이 약재비가 한 1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밥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다 거절을 당했는데 나만 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몇 분 다녀가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정말 리얼리. 그러면서 땡큐를 한 정말 몇십 번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거구나. 남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뭐 콩알 반쪽밖에 없지만 그 반쪽을 쪼개서 또 남에게 나눠주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의 시발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가 한약을 져준 거 한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네. 제가 아주 애정하고 존경하는 박영선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어요. 네. 예,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네, 기독교가 이거였네. 내가 알던 기독교는 정말 편협적인 거였네 해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거든요. 네. 거기 보면 맨날 고난이잖아요. 뭐 예. 고난이 오고 뭐 또 착고에 뭐 되고 뭐 정말 이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고난의 연속인 그 대장정인데 저걸 어떻게 견뎠지?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이들을 좀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렇죠. 결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겠네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그런 계기가 이렇게 예. 보면 순차적으로 예. 이제 1995년 6년에 제가 거기서 약국을 시작했는데 예. 그때 만났던 그 솜털 어린 여성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 그 다음에 2005년에 저희 약국 바로 앞에서 불이 났어요. 약국이 있고 그건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났을 거예요. 성매매 업소가 불이 나가지고 예.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5명이 죽었어요. 네, 엄청 큰 사고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랑 참 친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얘가 고아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생각 밖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딸을.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얘가 고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진 재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을 남편한테 빼앗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상담했더니 변호사가 당신 앞으로 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얘가 돈을 1억을 모으겠다고 거기를 들어온 지 보름 만에 죽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이 주일날이에요. 부활절. 네, 제가 기억을 하는 거죠. 네, 네. 저희 약국이 있고 그 업소가 있고 바로 교회가 죽이니까. 막 뛰어왔는데 이미 불은 다 났고 한 1시간쯤 뒤에 불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시신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얀 천에 덮여갖고 정말 이렇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소방관 아저씨한테 왜 이렇게 작냐고 그랬더니 네. 죽을 때 호흡이 안 되니까 고통으로 몸이 쪼그라들어서 죽는다. 그렇게 5명이 죽은 되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예. 아유.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그 아이들한테 그 애기 엄마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황과 이건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제가. 그랬더니 내 친구가 왜 네가 미안해 그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는 누군가 그 아이 엄마를 도와줬으면 네. 성매매 하러 거기까지 안 왔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의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이혼 소송에서 훨씬 유리했겠죠. 네. 돈도 얘가 다 벌었다니까. 뭐 식당 나가고 이래서 벌으면서 생활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신문에 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국가시험 봤습니다. 머리 터진 줄 알았어요. 50 넘어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엄청 뭐. 아니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험 보고 이제 사회복지사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이 아이들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아픈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친구도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면 사실은 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해요. 네. 아무 가족도 없고 수입도 없으니까. 근데 얘가 이거를 몰라갖고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공공기관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너는 성매매 여성이야 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스스로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쪽팔려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니까 애들이 내가
그거 해당 너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될 수 있어. 신청하면 돼. 그랬더니 마침 우리 동네더라고요. 저희 동네 하월곡동.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저마 하니까 좀 도와달라 해갖고 기초수급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약간의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일은 못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늙으신 노부모가 시골에 계셔서 매달 거의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을 얘가 보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아프니까. 근데 내가 그럼 노인 장기 요양 그거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게 해봐. 그런 게 있거든요. 노인들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이 나오면 나와요. 지원이 나오는 거죠. 네, 보호사가 나와서 집안 살림도 해주고 뭐 좀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라고 그랬더니 걔가 지방 어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번 가르쳐주고 담당자 전번 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알려주고 너가 전화해. 네 주민등록으로. 그래야 이거 돼. 그래서 걔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과일 박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일을 그렇죠, 더 많이 하죠. 네, 그 일이 정말 좋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제가 막 그냥 씩씩하게 깃발 들고 나가는 편이에요. 오늘도 좀 편하시죠, 되게? 저 별로 안 불편해요. 그냥 뭐 동생들과 함께 저보다 다 어리시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뭐 이혼하고 다시 친정 옆으로 온 것도 내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 설교로 정말 나의 전존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약국에서 나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로 아주 요즘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성매매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 뭐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궁금해한 것이 저것이 본인의 의지일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나갈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감금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뭐 오늘의 이 얘기의 저의 신앙 간증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네네. 뭐 감금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감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애들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네, 감금 불가능.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편의점 알바라도 하지. 응? 나가서 이거 그만두고. 아니지. 이게 액수가 다른데. 액수도 다를 뿐더러 편의점 알바를 해볼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10년 이상 성매매를 한 아이들은 세상과 단절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편의점, 뭐 식당 못 가는 거예요. 일하러. 무서우니까. 그래서 너가 돈 버는 거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해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라고 제가 물어봤던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돈 줄이고. 근데 무섭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거네요. 네. 여기 애들이 학력이 엄청 낮아요. 중학교 못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을 하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리도 못 누리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뭘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자 간증이자 저의 최고치는 저와 좀 마음이 맞는 사역자 분이 계시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약국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가 본 바
3명의 아이가 나갔어요. 그쪽 네. 생활을 정리하고. 예. 한 명은 시집 갔고요. 예. 착한 신랑 만나서. 예.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미용사 공부를 했어요. 낮에 1년 동안. 네.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돈 벌어갖고 이모 나 가 그러고 저한테 인사하고 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잘 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직업. 그게 뭐 주로 뭐 헤어, 사람 미용이나 아니면 개 미용이나 네. 아니면 이제 카페 바리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 공간에서 할 수는 없죠. 기술 교육도 하고. 예.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친한 애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학력도 낮고 나이도 많고 못생겨서 돈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얘가 아파요. 예. 그래서 제가 얘가 병원 갈 때마다 항상 용돈을 줘요. 10만 원씩.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모 여기 다 헐려갖고 가면 이모는 어디로 가? 네. 이모 내가 전화번호 이제 갖고 있거든요. 나도 네. 걔 전화번호 있고 걔도 내 전화번호 갖고 있는데 내가 전화할 거야. 이모 찾아갈 거야. 서울을 떠나지만 마 그러더라고. 어우 되게 눈물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이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약국이 장사가 잘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저희 약국이 골목 안에 있고 병원도 없어요. 보통 이제 그 대형 병원 앞에 약국들은 그렇죠. 굉장히 돈을 맞아요. 많이 버는데 많이 벌어요, 진짜. 여기 이제 환경적으로 네, 환경적으로 돈을 많이 벌 사회 수 없고. 약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네, 그런데 보니 뭐 병원도 없고 처방전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 네. 너 그거 때려치고 우리 학교에서 근무약사해. 네. 네가 버는 거에 2배는 벌어. 네. 막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여기가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왜요? 좋잖아요. 뭐가 좋아 이게 없는데. 아니 세상을 이것만 갖고 사나요? 아니죠. 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만약에 돈만 갖고 물질만 갖고 살았다면 제가 좀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저는 지금의 제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행복하고. 약국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내 친구가 맨날 전혀는 미쳤어. 이제 친한 대학 동기거든요. 네. 걔는 이제 크게 약국을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하기 힘들면 건너와. 너 하나 꽂아줄 수는 있어. 지금 말투가 약간 남문희 선생님 같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남문희 남문희 씨. 선생님이랑 양희은 선생님이랑 어, 그런 느낌. 맞아요. 저희 제가 예. 노래방 가면 네. 잘하는 노래가 양희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 그렇군요. 네. 딱 맞아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맨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후원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지역 여성 돕고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제일 크게 후원하는 건 바하밥집. 아마 바하밥집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밥집이 뭐예요? 바하밥집은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에요. 예. 그래서 줄여서 바하밥집인데 예. 혹시 바나바를 아시나요? 그럼요. 아시죠? 예. 목사님이신데 모르면 되지. 바울을 이 세상에 끌어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좀 낮은, 네네. 지명도는 낮은 사람인데 네네. 은혜의 아들이에요. 네. 그 바나바가. 그래서 그 바하밥집은 성북구 보문동에 있고요. 네. 노숙자 재활센터예요. 그래서 네. 일주일에 2번씩 밥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뭐 직업 갖기를 원하면 훈련시켜주고 네. 뭐 네. 바리스타, 뭐 이발, 뭐 노가다 등등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네.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대요. 돈을 모아서.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밥을 대면 늘 나가는 거는 파스하고 쌍화탕이에요. 근데 무상. 네, 그렇죠. 제공하시고, 당연하죠. 예.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파스가 나오는 날은 줄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파스를 나눠주는 급식소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대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좀 비싸잖아요. 단가가.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파스 주는 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2,000원이 넘어요. 파스가. 예. 예, 근데 그거 100개 제가 보통 하면 150개거든요. 그럼 그거만 원가로 3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살려고 하면은 100개면 40만 원. 그러니까 돈이 많지. 그러니까 다른 걸 사지. 그리고 이제 쌍화탕. 이렇게 해서 이제 바바밥집에 그거에다가 뭐 또 과일 또 제가 후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감자도 올라오고 여름에는 옥수수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바바밥집에 전달하는 저의 첫 사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역은 미혼모 가정 돕기예요.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7살짜리 딸, 하나는 2살짜리 딸.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미혼모고 당연히 뭐 이게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미혼모 혜택이 적어요. 한부모 가정인데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 애가 이제 하나는 지금 올해 이제 저기 가거든요. 초등학교를 별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뭐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웃지 마세요. 온라인 앵벌이라 그래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페북, SNS 단톡, 약사 단톡, 숙명여대 단톡, 저희 교인 단톡, 제 지인 단톡에 올려요.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필요하다. 후원해달라고. 이번에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자기 아들이 쓰던 일룸 책상 세트 그거를 서울 강남인데 비용을 들여서 보냈어요. 그 일룸 책상 세트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애들께 책상이랑 의자랑. 그래서 깨끗하고 좋아서 그거 보내줬어요. 그 후배는 저 대학 후배인데 자기 돈 들여갖고 그런 거 또 이제 옷이나 뭐 가방 사라고 돈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가방도 이쁜 거 제가 주문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미혼모 가정 2군데를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예요.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 푸른 고래. 네. 은둔형 외톨이 앤드 보육원 졸업한 보육원 자립준비 청년을 도와주는 곳이야. 제가 거기는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부족한데 네, 이름을 푸른 고래로 지은 이유는 혹시 고래의 특성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 꼭 써먹으세요. 연필 좀 잠깐만. 뭐냐면 이 방송 나기 전에 언제 써먹어? 고래는 다 그런 게 아닌데 일부 고래 종이 자식이 아프거나 친구가 아프면 이게 고래는 아시다시피 몇 시간에 한 번씩 공기로 나와서 호흡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죽거든요. 애를 띄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 위에 올려서. 그렇지.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근데 가끔 보면 다 죽어간 고래나 죽어간 새끼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거의 한 달을 한대요. 이제 고래를 관찰한 사람들이야. 다 제가 고래 다큐를 잘 보거든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얘가 죽었는데 막 죽어서 막 뼈도 막 나올 정도고 막 살이 막 흩어졌는데도 포기를 못 하는구나. 포기를 못 해요. 엄마가. 특히 새끼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네, 그래서 저게 얼마나 갈까 하고 이 사람이 취재를 했더니 2달 가더래요. 2달 동안 계속 올리는 거예요. 내 새끼 숨 쉬라고. 네, 숨 쉬라고. 얘는 이미 죽었는데. 네, 그걸 모르는 거죠. 올리고 또 그러니까 계속 아기를 새끼 고래를 엄마가 등 뒤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니다 시간 되면 올리고 또 내려갔다 또 타고 올리고. 친구도 그런데요. 친구들도. 네. 그래서 그 푸른 고래는 뭐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나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니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광고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말 그대로 은둔형이라 거기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훈련도 하고. 근데 1년 교육이 끝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은둔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엮어주고 아주 가벼운 어떤 구속하지 않는 가벼운 그물을 얘네들 사이에 넣어주자. 고래처럼. 얘가 지치면 얘가 올려주고 얘가 지치면 얘가 올려주고. 그래서 이름이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꽤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사무실이랑 그 유지비가 너무 비싸갖고 어디서 건물 하나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층엔 푸른 고래, 3층엔 애들 숙소,
1층엔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쉼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한 3년이나 5년이나 제가 70 되기 전에 이제 70이 되면 정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때 네. 돼봐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지금은 70까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나를 걸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가라 명하신다.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나는 정말 열심히 당당하게 가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네. 하나님께로 다 가잖아요. 나의 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네. 그게 가장 마지막 쓴 바울 서신이거든요. 네.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죽음을 예견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저를 올리는 찬양이 있어요. 네. 저희 교회나 유튜브나 가끔 듣다 보면 혹시 아시는지 선한 능력으로 아시죠? 그거 가사 누가 지은지 혹시 아세요? 그 저기 독일에 예. 독일에 맞아요, 그분 맞아요. 누구세요, 형님? 독일에 뭐. 연락 안 오셨어요? 아, 네, 요즘 카톡 안 봐가지고. 카톡 안 봐가지고. 아, 그 독일에 그분인데. 독일까지만 하죠, 뭐.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보네폰 목사를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아우 잠깐 깼죠 아이고, 이제. 예. 아, 보네폰 목사. 근데 제가 그 보네포 목사님의 일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가 사형 집행 3일 전에 쓴 거예요. 네. 그럼 그 가사를 읽어보면 네. 하나님의 뭐 선함이 나에게 밀려오네. 나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가네. 나의 친구들아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어떻게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한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자기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에게 썼던 편지예요. 네. 그 내용이. 아, 어떻게 저런 거를 쓸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네포 목사님처럼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 발꿈치를 때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사 신용불량자의 수억 원의 빚에 나를 빚으로 채무로 신불자로 나를 훈련시키셨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좀 더 이 아이들과 일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이 아이들 전화번호가 한 40개쯤 있어요. 10개요? 40개? 40개. 여기서 일하는 애들이 한 지금 150명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나한테 전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네. 애들이 저한테 상담도 아직도 하고. 150명이나 있어요? 네, 일하는 애들. 지금 현재? 네네. 업소가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2023년 얘기죠. 2024년 기준의 얘기죠. 지금요. 지금요. 네, 지금 얘기. 그거 언제 재개발된다고요? 아, 이제 올해 지금 재개발 막 하고 있고 이사 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가고 아가씨나 그 업소들은 아직 그 영업 배상이나 이런 게 합의가 안 됐어요. 안 돼서. 그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대책 없이 떠난다면 더 지하로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 교회가 할 일은 항상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네. 유랑민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편이어야 된다. 근데 왜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걸까요? 저는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도 좀 봐주시고 네네. 그래서 그런 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뭐 월급 한 200만 원만 받아도 되니까 네네. 뭐 지금도 그거 이상은 벌지 못하고 있고요. 아, 내 친구가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200 받는 약사가 아마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을 거다. 맞아요. 네네네. 한 달에 딱 정리해보면 한 200만 원 벌어요. 근데 그걸로 먹고는 살잖아.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 약사님 네. 오시기 전에 네네. 우리 담당 PD가 우리 약사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데 출연 조건이 왕복 택시비를 달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아, 아니 일단 출연자가
택시비를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낯설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약사라 하면 약사가 돈이 없나? 그냥 아니 약사인데 무슨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뭐 하여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약사님을 맞죠. 모시면서. 네, 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저희가 모신 분은 약사님이 아니고 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모셨네요. 맞아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약사면 약을 팔고 병원 앞에서 이렇게 처방을 돈도 해주면서 벌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또 그 처방전 하나마다 오는 저도 이제 맞아요. 처남이 약국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 약사로 모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그리고 아직 이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가운데 정말 그림자처럼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 다 떠난 그 자리에 홀로 남으셔서 그 지금 100 몇십 명 되는 그 손길들 돌보시려고 본인 돈 써가면서 무상급식 도우시고 노인들 도우시고 그 아이들 도우시고 그 처녀들 도우시느라 거기에 머물러 계시니까 사실 직업이라 하면 내 영리 목적을 가지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직업인데 오늘 약사님은 직업이 선교를 하시기 위해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저희가 모신 분이 약사가 아니라 선교사님을 모셨구나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셨구나라는 귀한 생각이 칭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약자들을 돕는 일이니만큼 저희가 많은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손을 뻗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현 가지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